오케이. 자, 먼저 수능 그 큰 지문 있는 거 있지? 여기에 있는 지문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수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그거야. 그러면 먼저 그거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 여기 형광펜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지? 이게 뭐냐면 밑줄이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 그게 핵심어야. 핵심어. 자, 그러면 요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이야. 그러니까 요걸로 한번 쭉 읽고 내용을 한번 볼게. 첫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기 위한 유가증권이다. 이게 뭐야? 사채의 개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게 사채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채나 회사채, 이게 뭐야? 예시. 다시 말해서 종류가 되는 거지.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됐지? 1달러가 뭐에 대한 얘기야? 채권의 개념하고 이자액에 대한 얘기야. 자, 그 다음 2번. 두 번째 문장이야.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인 등의 지급 조건은 요게 뭐야? 지급 조건에 해당돼.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자, 언제 정해진대? 채권 발행 시 정해진대. 채권 발행할 때 정해진대.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입 후에 돈을 주고 산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는데 만기일에는 어떻대? 마지막 이자와 액면 금액을 받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억짜리 채권을 샀어. 1년에 만약에 100만원씩 받아. 그러면 이게 10년짜리야. 그러면 1년에,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야. 액면가가 1억이야. 좋아. 액면가가 1억이고, 그 다음에 이자가 매년 1천만 원이야. 그리고 만기는 10년이야. 그러면 내가 총 받는 돈은 얼마겠니? 일단 1억, 2억 받겠죠. 그렇지. 2억을 받는 거야. 그러면 1억은 뭐야? 맨 마지막에 받는 액면가. 그러면 매년 1,000만 원씩 이자를 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0년이니까 곱하기 10. 그러면 이것도 1억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총 받는 건 2억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 해에 받는 건 얼마니? 마지막 해에 받는 거. 1억 1,000이죠. 그렇지. 1억 1,000을 받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액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자, 이자액은 어떻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한다. 그러면 이자액은 몇 퍼센트니? 10%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문제 아닌 것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하는 거야. 왜? 이 문제 안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문제가 나오겠어? 당연히 안 나오지. 이거 외에 있는 것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것까지도 같이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채권은 만기일 전에도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자, 내가 1억짜리야. 그런데 10년 되기 전에도 너한테 팔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걸 너한테 팔 수 있어. 그러면 그 채권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현재 가치, 만기, 지급불능 위험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거? 현재 가치가 어떠냐? 만기가 몇 년 남았냐? 지급불능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영배 전자에 1억을 샀단 말이야. 근데 연병아, 전영배 전자가 망할 것 같아.
그럼 나는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너한테 싸게 팔겠지. 그럼 너는 살 때 뭘 제일 먼저 봐야 돼? 이절.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제일 먼저 봐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저 전용배 전자가 위험해 안 위험해 봐야지. 또 만기가 얼마 남았어도 봐야 돼. 왜? 만기가 내년이야. 그럼 너는 이자를 한 번밖에 못 받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이거 1억 2천에 사 라고 하면 너가 좀 사겠니? 네. 내년이 만기인데 네. 왜 사? 1,000만 원이 기부한다는 느낌으로. 1,000만 원 기부한다는 느낌으로 그럼 사야지. 나한테 기부해야지. 그치? 그럼 나는 얼마를 벌어? 1억. 너한테 1억 2천 받지. 네. 그치? 그리고 9년 동안은 내가 이자를 받았지. 네. 그럼 난 9천만 원을 또 받네? 그럼 내가 총 받는 건 2억 1천이네? 네. 그리고 너는 1,000만 원을 나한테 기부하는 거고. 그치? 그럼 뭐 할 말 없지. 1,000만 원을 기부하겠다라는 선한 마음으로. 돈 벌기 쉽네요, 되게. 근데 망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 아니 갑자기 근데 회사가 망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약간 브랜드들은 약간 회사가 성장 중이거나 약간 중소기업일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대기업도 있고. 대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는 거면 진짜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돈 꽁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에는 거꾸로 그게 약하겠지. 이자. 주식보다 이자가 약하겠지.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그래도 꽁돈이잖아요, 100원이라고. 그렇지. 그러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봐봐. 여기가 3억 5천이야. 이게 실제 그게 뭔 소리예요? 이 학원이 3억 5천이라고. 싸네요. 제가 살게요. 그런데 내가 매달 이 학원에다 얼마를 내느냐? 100만 원. 100만 원을 내. 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지. 3억 5천어치 채권을 살 것이냐? 3억 5천어치 이 건물을 이걸 하나 살 것이냐? 어떤 게 더 유리하냐를 따져봐야지. 쌤 여기 학원에 한 5년 정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500만 원이니까 5년인데 왜 500만 원이야? 1년 한 달이구나. 그러면 내가 1200. 5년 있었으니까 1200 곱하기 5 1200 곱하기 5. 6000. 어. 쌤 약간 손해보시고 있으신데요? 근데 이걸 사기에 돈이 모자르니까 3억 5천을 주고 이걸 사기에는 돈만 있다면 사지. 3억 5천이라는 돈이 없잖아. 그럼 이제 그걸 생각할 수 있어. 또 은행에 네. 이자를 받으면 되잖아. 네. 3억 5천어치. 네. 그러면 3억 5천에 대한 이자가 100만 원보다 높아. 아니 그러면 그냥 3억 5천 좀 사시죠. 왜? 돈이 없다니까 3억 5천. 빌리시면 되죠. 누구한테? 너한테. 한 한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너한테 빌릴 테니까 네가 좀 꺼줘. 5금융 정도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임대하는 거지. 그렇게 치면 뭐 여긴 2층이잖아. 1층은 더 비싸. 그리고 커피집 공차는 얼마 정도예요, 그러면? 더 비싸지. 1층은 2층보다 거의 엄청 더 비싸. 2배? 2배까지는 안 가도 한 1.5배에서 1.67? 에이. 그 정도 가. 정말로. 근데 쌤 학원생이 몇 명이죠? 학원생이 20명 조금 넘어. 20명 조금 넘는데 20명이라고 치고 600. 한 달에 600. 600. 한 달에 600. 그러면 그러니까 한 달에 6분의 1이 빠져가고. 1이 네. 임대료로 나가는 거지. 그러면 500이고. 와, 쌤 진짜 부자시겠다. 왜 부자지? 부럽다. 한 달에 막 적어도 200씩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남는 돈이. 생활비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렇게 안 돼. 안 돼요? 거기다가 나도 네. 월세 받는 게 한 3개 정도 있거든. 에? 진짜요? 어디요? 서울 지역이에요? 다. 헐. 쌤 건물 주셨어요? 건물주는 아니지. 이거 내가 여길 갖고 있다고 건물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건물주는 이 건물 자체를 갖고 있는 걸 건물주라고 해. 어디에 이자 갖고 계신데요? 2개는
집이에요? 주거 시설이에요? 하나는 집이고 하나는 월세 놓고 있어 집을. 어, 월세 놓고 있고 두 개는 상가고. 그래도 빠듯해. 진짜요? 아니 그래도 빠듯하다고요? 그래도 빠듯해. 왜지? 난 하루 종일 학원에 있잖아. 네. 난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데 돈 쓰는 아줌마와 돈 쓰는 여자애가 둘이 있어 우리 집에. 그래도 덕분에 돈 쓰는 그분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내가 얼마 버는지도 몰라. 아이 그럼 됐죠. 자, 그럼 2단락 들어간다. 채권 투자자는 이제 나 얘기하는 거야, 나. 내가 채권 샀다 그랬잖아, 이거.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 아까 이거 얼마? 1년에 1,000만 원, 10%. 이자액과 액면금액 1억, 1억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 이 말 되게 중요하다.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 매입에 사용한 돈 1억, 1억을 뺀 게 이게 뭐냐? 순이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나는 이 10년 동안에 얼마를 받아? 2억을 받지, 10년 후에. 1억. 아 네. 2억을 받지. 그러면 사기 위한 1억을 빼. 그럼 나한테 순이익은 얼마야? 1억이잖아. 네. 그 얘기야. 오케이? 맞잖아. 내가 총 벌어들인 게 2억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사기 위해서 이거를 뺐잖아. 그러니까 그걸 뺀 순이익. 그건 1억이지. 그치? 채권은 선착순이죠. 채권이 무제한으로 나오지 발행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네. 그렇게 치면은 삼성전자 핸드폰이 선착순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 근데 그렇게 무제한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치면 발행하는 그 발행 업체가 그러니까 회사가 약간 좀 부도나지 않을까요? 계속 그러면 발행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 보유자가 엄청 많아지면 그 지급해야 되는 이자도 높아지는 건데. 지급해야 되는 이자도 뭐 높아지겠지만 거꾸로 내가 받는 액면가도 높아지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돈이 필요해. 네. 내가 돈이 필요한데 공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공장을 늘리려고 해. 근데 돈이 좀 부족해. 그래서 공장 부지를 더 사고 기계도 몇 대 더 놓고 사람도 더 쓰고 하려니까 돈 좀 부족해. 그래서 내가 채권을 발행해. 100명한테 저렇게 했단 말이야. 100명. 그럼 내가 받는 돈은 얼마야? 100억이야. 그래서 공장도 더 신설을 하고 그래도 근데 나한테 내가 나가는 돈은 얼마야?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나가는 돈은 매달 1억이잖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장을 더 크게 해가지고 내가 더 큰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손해라고 볼 수는 없지. 그러니까 마치 뭐랑 똑같냐? 삼성전자가 주식 만드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그 채권 발행이 됐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면서 망하면 액면가 그렇지.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액면가 지급을 못 받은 채권 투자자는 그 회사를 상대로 고소할 수가 있어요. 못 세. 왜요? 왜? 투자니까. 투자라는 개념 자체에는 잘 됐을 때는 돈을 더 받지만 안 됐을 때는 망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 투자니까. 자, 그 다음 계속 들어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로 10%야. 금리가 10%야. 금리가 뭐예요? 이자가 10%야. 내년에 내가 지급받게 될 돈이 110원이야. 근데 이자가 10%야. 그럼 내 액면가는 얼마야? 100원. 100원. 그거야. 그러면 110원에 지금 현재의 가치는 100원이야. 왜? 자, 내가 지금 100원이 있어서 그걸 사면 내년에 110원을 받잖아. 그러면 미래의 110원은 현재의 얼마야? 100원.
이거야. 이거 문제 많이 나와. 이거 문제 많이 나와. 그래서 좀 헷갈리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자가 10%야. 미래에 내가 받게 되는 게 1,100원이야. 아니, 110원이야. 네. 그렇다면 미래에 받게 되는 돈이 110원이니까 그 돈을 현재의 가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100원이 되는 거야. 그치?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100원짜리 채권을 샀어. 근데 이자가 10%야. 그러면 내년에 갖게 될 미래의 이 100원의 가치는 얼마야? 미래의 이 100원의 가치는 110원. 거꾸로 미래의 110원이 현재의 가치로 바꾸면 얼마야? 100원. 근데 문제는 이건 쉽잖아. 현재의 가치를 이자 얼마, 미래로 만드는 건 쉬워. 그치? 그런데 그 반대는 헷갈려. 그치? 지금 이 계산이 쉽게 하기 위해서 110원의 10%지. 뭐 예를 들어서 7% 이래놓고는 뭐 예를 들어 107원 뭐 이렇게 나왔다. 아, 똑같구나. 안 돼. 130원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때 계산하기 힘들어져. 충분히 이런 문제 나와. 여긴 안 나왔어. 여긴 안 나왔는데 그거 있잖아. 미래에 얼마야. 근데 지금 얼마야. 그러면 이자율이 얼마냐. 만들 수 있지. 또 거꾸로 이자율이 얼마야. 미래의 가치가 얼마야. 그럴 때 현재 가치가 얼마야. 이것도 만들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현재 돈 만약에 얼마가 있어? A가 있어. 더하기 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미래 돈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미래 돈에서 만약에 현재의 돈에서 이자 B 그러면 현재 돈 C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A 더하기 A 곱하기 B가 되네. 그치? 그럴 때 요게 C가 되는 거지. 맞지? 이게 이자니까 100원, 그러니까 10%다 그러면 100 곱하기 0.1이니까 1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에 110원을 받는 거잖아. 이게 100원, 이게 10원. 그래서 미래에 110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더하는 거고. 맞지? 그러면 거꾸로 요걸 알려주고 요거 퍼센트 0.1 0.1%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0분의 1을 하면 되겠네. 10분의 1 아닌데 어떻게 되냐? 뭘 하고 싶으신 건데요? 10분의 1이 되는 거지. 곱하기 100. 그럼 10인데요? 그럼 10인데 아니 뭘 하고 싶으신 건데요? 현재의 가치를 구하려고 하면 이걸 빼면 되네. 이러면 되겠구나. A 더하기 A 곱하기 B 그러니까 그냥 그거죠. C야. A를 몰라. 그냥 그거죠. 그러면 X 더하기 XB는 C가 되니까. 근데 왜 그 A, B예요? 왜 A 곱하기 B 왜 곱하기가 있어요? 이거 A, B. 그러니까 A, B가 왜 있어요? 현재 돈 곱하기 이자를 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또 현재 돈을 왜 더해요? 에?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현재 돈 이게 100원. 현재 돈이죠. 100원. 예를 들어서 현재 돈을 100원이라고 해.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이라고 하고 그럼 이게 100원이잖아. A가 100원. 이자를 B가 N으로 하고 현재 돈 플러스 현재 돈이랑 이자를 왜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야지 10원이 나오지. 100 곱하기 N 10%잖아. 네. 그러면 10분의 1이지. 100분의 10이니까. 네네네. 그럼 얼마야? 10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10원. 그럼 그게 미래 돈이 C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C. 거기다가 이건 100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A 그러니까 플러스 A를 구할 거면은 어. A를 구하려면 그냥 이 식에서 어. A를 이항시키고 그러면 A 곱하기 B는 C-A니까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A, B인데 C-A면 여기다가 A를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B를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A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B분의 C-A 항상 야, A를 구하는데 A가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예. A를 모른다니까. A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X로 바꾼 거잖아. A를 근데 모른다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항하면 또 어차피 그러면 자, X가 돼버려요. 여기는 X만 나오면 어떻게 돼? X만 나오면 X분의 1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맞지? 네, 맞지? 네 맞죠. 그러면 이게 C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네요. 그럼 B 그러면 플러스 1 X는 X분의 C네요. X는 1 더하기 B분의 C가 되는 거지. 요 식을 외우더라고. X는 1 플러스 현재. B분의 C. 현재 돈. 그러면 한번 만약에 현재 돈이 100원이라고 치고 어. 이자율이 10%에서 10분의 1 어. 그러면 지금 X 아니다. 그러니까 AB가 나와야 돼. A를 먼저 넣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미래 돈이 예를 들어서 한 아니 그냥 있는 걸로 다 해봐. 자, 우린 다 알잖아. 네. 그러니까 자, 요렇게 다 지우고 해보자. 자, 현재 돈이 100원이야. 이자가 10원이야. 아니죠. 현재 돈을 구할 건데 현재 돈을 놔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 그러면 미래 돈은 110원이지. 요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A로 놓고 이 10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A, B 해야지. 네. 그치? 그러면 요게 C가 되는 거지. 네. 자, A를 몰라. 그러면 A 1 더하기 B는 C가 되니까 A를 모르면 얘를 밑으로 보내면 되지. 그럼 A는 1 플러스 B분의 C죠. 그치? 그럼 또 요번엔 B를 몰라. B를 모르면 이제 자, 그러면 얘를 먼저 넘기지. A를 넘겨. 그러면 어떻게 되지? A, B는 아니죠. A, B는 그러니까 1 C 플러스 빼기 A 분의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B는 A분의 C 마이너스 1인데 아니지, 이거 아니야? 아니 B만 남겨야죠. B만 남겨주니까 B. A 넘겼잖아. 요거잖아, 요거. 아니죠. A는 곱해 있는 거니까 나눠야죠. A를. 아니, B를 모른다니까, B를? 그러니까요. A를 이렇게 여기다 나누면은 A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B만 그래서 A. 남기고 어. 그러면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어. 여기서 1을 또 이항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B는 A분의 C 마이너스 1이죠. 아니지. 너 왜 이래? 아니 맞죠? 야, 자, 봐봐. 아니 맞죠? 자, 요 놓고 다시 한번 해보자. A 플러스 ABG는 네. C지. 네. 자, 그러면 자, A를 넘겨. C 빼기 A가 되지. 그럼 여기는 A, B만 남지. 네. 아니 B 분의 빼. 그럼 B는 C 빼기 A분의 A지. A분의 C 빼기 A지. 이거지. 근데 1이 왜 나왔지? 1이 이거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A를 남기기 위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 A를 묶은 거잖아요. 그렇지. A를 묶은 거지. 근데 이제는 B만 남겨야 되잖아. 그럼 이거 풀면은 A 플러스 A, B잖아.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다 있고 여기가 A 플러스 B라고 하고 여기가 8이라고 하면 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2가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그냥 방금 전에 선생님이 X는 이거 그러면 네. A하고 C가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식이 이거잖아요. 여기서 A를 다시 묶어요. 여기까지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를 나눠요, 양변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네. 그럼 왜 없어지고? A분의 C는 1 플러스 B잖아요.
어. 1을 이항시켜요. 그럼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럼 없어지겠죠? 어. 이렇게 되면 B는 이게 나온다 있고 이 식이. 뭐가 달라 이거하고 저거. 똑같잖아 임마. A 1을 올려오면 어떻게 돼? C 빼기 A잖아. 1을 A분의 A라고 하고 어. A, C 마이너스 A 맞네요? 야, 씨, 똑같은 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네요. 어이구, 씨. 아니 이거 어, 3천 동 이걸,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한테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여기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여기 없는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나온 얘기 중에서 그럴듯하게 문제 만들 수 있는 게, 현재 금액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미래 금액을 알려주고, 이자율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현재 금액 얼마야. 이거, 거꾸로는 안 해. 현재 금액 알려주고, 이자율 알려주고, 미래 금액 얼마. 이거 그냥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그거는 너무 쉽잖아. 근데, 거꾸로. 그러니까, A를 구해라 라는 문제 있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거꾸로. 이자율이 얼마냐 할 때는, 요렇게 나오고. 그치? 요걸 네가 아니 다시 C, A는 뭐로 바꾸려고. 그렇지. 맞지. 그러네.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또 되네. 그니까요. 제가 이거를 계속 1 플러스 B분의 C. 난 뭘 한 거지, 그러면? 내가 한 거랑 같아? 내가 한 거 뭐였어? 방금 선생님이 이걸 구하셨잖아요. 이거를 제가 다시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를 다 알려준 거야. 첫째, 요건 뭘 구하는 거야? 현재 금액. 그러니까 미래 금액과 이자율을 할 때 요거. 또 거꾸로, 이자율을 구해. 그러니까 미래 금액도 알려주고, 현재 금액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구해라. 라고 할 때는 요거나 요거. 그치? 요거나 요거. 네. 요걸 네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문제를 딱 보라고. 내가 학교 선생님은 이 문제 만들 수 있어. 너무 좋아.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어렵게 나오지 않겠죠?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그러니까 금액을 크게 만들면 어렵지. 예를 들어서 12,340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이게 미래돈이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자율이 만약에 15% 이래버리면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막 한 달에 이자를 준다고 치고 그러니까 그건 알려줘. 이게 연 이자냐 월 이자냐는 알려줘. 여기도 나와 있잖아. 연 이자로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리고 이자율은 연 이자를 기본으로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에 10%야. 그러면 1억의 이자율이 10%야. 라는 얘기는 1년 동안에 내가 받는 돈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야. 그럼 한 달로 계산하면 뭐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지. 80 얼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도 장난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달 얼마 받는다. 매달 1,000만 원 받는다. 거짓말이지. 그치? 네. 매년 1,000만 원 받는다. 이래야 되지. 네. 그래.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 다음에 즉 금리는 현재 가치의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그치? 당연하지. 그 다음에 따라서 금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건 문제도 나와. 44번 여기 44-4라는 게 뭐냐면 44번의 선택지 4번. 거기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야. 금리가 요것도 꼭 기억해둬라.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해. 그래서 채권의 가격도 하락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가 이자죠? 쉽게 말할게. 이자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고 그래서 채권의 가격도 하락해. 근데 왜 이자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치가 하락해요? 현재 가치가.
이자를 많이 내. 이자를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이자를 많이 받아. 그럼 현재 가치가 늘지 않을까요? 왜 줄어요? 아,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야. 아,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가 하락한다. 그렇지. 아니, 당연히 비싸지지. 내가 이자를 많이 받는데. 그치? 근데 미래에는 더 많이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비해서 현재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치? 그 다음 3달러. 자, 이거부터는 뭐냐?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거야. 첫째가 만기야. 만기. 그래서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줘. 야, 생각을 해봐. 10년 만기예요 라고 했어. 연 이자가 10%예요 이거하고 내년 만기예요 연 이자가 10%예요. 이게 다르지. 내가 이자를 10번 받느냐 한 번 받느냐니까. 그치? 근데 위험성이 크잖아요. 10년짜리. 그럴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10년짜리라고 위험성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 뭐 현대자동차가 10년짜리라고 위험성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쩌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지. 그럼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럼 한번 보자. 2번.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의 발행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질 거 아니야. 당연하지. 네. 만기가 점점점 하루라도 짧아져. 그러면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대.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이익을 기대하므로 당연하지. 왜? 내가 이자를 한 번에 더 받으니까. 그치?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하게 된다. 왜? 액면가가 높아야 이자율 똑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액면가가 높아야 내가 받는 돈이 높잖아. 그러면 긴 시간이면 내가 그만큼 더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또 선호하게 되는 거지. 요게 1번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채권가에 영향을 준 두 번째가 뭐냐? 지급불능 아이씨 미안해. 근데 워드 치다 보니까 그래. 지급불능 위험이야. 또 액면금액과 이자액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이 당연하지.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회사일수록 어떻게 되겠어? 이자율도 높죠. 이자율이 높지. 왜? 안 살려고 할 테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줄게 우리 거 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잘하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됐어. 그래서 그 기업은 지급불능에 떨어질 수 있어.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그치?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되겠지. 그리고 이자율은 높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5달러. 이게 마지막이야.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 이건 다른 자산 시장이야.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하나야. 그래. 내가 주식을 살까? 채권을 살까? 또는 상가를 살까? 채권을 살까? 있잖아. 그치?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왜?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이걸 하는 거니까. 꼭 채권에만 사는 건 아니니까.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살 수도 있어. 또는 금 같은 거, 동산을 살 수 있어. 지금같이 경기가 불안할 때는 금이 제일 유리해. 금이 왜 유리해요? 금은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어디를 가져가나 동일한 그걸 받아. 아, 그러니까 뭐처럼 달러처럼. 환율에 영향 안 받는. 환율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게 있어. 세계적으로. 이 금은 몇 달러로 한다. 1온스에 몇 달러로 한다. 이거. 전 세계가. 왜? 금은 달러보다도 더 화폐 가치가 높잖아. 그렇죠. 그치? 그리고 가격은 굉장히 큰데 조그맣잖아. 다이아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가 어디에 투자할 거냐는 내가 돈은 있는데 이거를 금에다 투자할까? 다이아몬드에 투자할까? 또는 부동산에 투자할까? 또는 주식에 투자할까? 또는 채권에 투자할까? 여러 군데 할 수 있잖아.
그치? 계속 보자.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금은 왜 그게 있는 거예요? 금 가격이 왜 변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호황일 때에는 금의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죠. 그렇지. 불황일 때는 내려가죠. 왜 내려가지? 안 사니까. 불황이니까 금을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주머니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5,000만 원 이렇게 있어. 경기가 잘 돼, 잘 돌아가서. 그러면 나 주머니에 한 있는데 엄마한테 금반지 하나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 근데 지금 계속 마이너스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 엄마한테 금반지 해드려야지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아니죠. 똑같이. 오히려 금 가격이 내려가니까 더 싸게 사니까 좋죠. 네가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싸게 사잖아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불황이면. 아니 그러니까 네. 너도 돈이 없잖아. 금값이 떨어지는 데 비해 너도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막 금이 호황기에는 막 한 24K에 막 한 1,000만 원 돈 친다고 치고 불황기에는 24K에 한 900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 제가 지금 만약에 수중에 한 950밖에 없는데 엄마한테 금반지를 하나 해드려야겠다 하면 불황기가 오히려 더 좋죠. 1,000만 원 돈이 없는데 불황기에 사면 900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건 네 상황이지. 지금 네 상황. 예를 들어 900만 원이야 금이. 근데 네가 700만 원밖에 없어. 못 사는 거잖아. 근데 돈이 많을 때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있을 때 1,000만 원? 아유 하나 사드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사고 얘도 사고 얘도 사고 얘도 사고 수요가 많아져.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물건값은 오르지.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 그래서 평상시에는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못 사.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어. 그럼 가격은 내려가죠. 그래. 네 얘기가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져. 야, 그럼 상대적으로 채권은 수요가 줄겠지. 그럼 채권 가격 떨어지겠지 뭐.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자. 문제는 학교에서 했니? 네. 해서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네가 이건 좀 설명해 주면. 그러면 모르는 문제 제가 몇 개만 질문할게요. 문제가 3개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했다면서도 몰라? 4개였던 것 같은데. 3개야. 여기 나와 있잖아. 44에서 46이라고 나와 있잖아. 아니 근데 분명 4개였는데 뭐 하나 있었는데? 아닌가? 착각인가? 착각이지. 아니. 여기 봐. 뭐라고 써있냐. 44에서 46이면 몇 문제야? 3문제잖아. 저 질문할 게 하나 있긴 해요. 뭔데? 잠시만요. 질문이 뭐지? 기억이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46번? 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 먼저 들어보세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지잖아요. 그럼 여기 그래프가 덜 민감한 거 찾아봐.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금리가 X축이고 채권 가격이 Y축이잖아요. 그럼 금리가 이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밖에 없어. 기울기가 완만해진 게 될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B잖아요 일단. 무조건 B지.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2번, 3번 중에 정답이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저도 알겠는데 니은에 주식 음.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제가 답이 C인 건 알거든요. 근데 A는 왜 안 돼요? 지금 그 대문자 A 있지? 네. 대문자 A. 네. 그거보다 위에 있잖아. 자, 봐봐. 금리가 올라가면 잘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A가 변화하는 거죠. 둘 다 똑같아. 기울기는 A하고 C가 똑같이거든? 네. 그런데 대문자 A의 밑에 있는 건 C고 위에 있는 건 A잖아. 채권 가격이 줄는 거니까. 그렇지. 알겠습니다.
됐지? 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시간 지났어. 잠시 쉬었다가 올해 고3 수능 있지? 네. 그거 공포소구 요거 좀 하겠습니다. 공포소고요? 그 전에 있던 거는 그 전에 심리철학 12번. 그것도 하고. 그거 먼저 할까, 그럼? 아니요. 그건 그거 나중에. 먼저 해. 아니요. 그건 나중에. 아니, 뭘 해도 상관없어. 같은 페이지에 있어. 예, 공포소고. 잠깐 쉬었다가. 맛있어? 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좀 더 짧아서 이걸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짧은 거를. 네. 자, 두 번째 거 들어가 보자. 두 번째 게 뭐냐면, 공포소고. 몇 페이지지? 심리철학, 공포소개가 더 짧아. 4번. 어디 있어요? 4번 있는 거 먼저 보자.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어. 두 번째 거야. 선생님의 권유나 친구의 추천? 이거는 6쪽에 있어. 6쪽. 6쪽? 맨 마지막 거. 보자. 공포소구와 제니스의 공포소구 연구 그랬어. 첫 번째 공포소구에 대한 쭉 개념을 설명했어. 이 메시지에 담긴 공고, 공포소구란 건 뭐냐? 그 메시지에 담긴 공고를 따르지 않을 때 해로운 결과를 강조하여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1950년대 초부터 설득 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제니스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에 주목했다. 그는 수용자에게 공포소구를 3가지 기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을 한 결과 중간 수준의 공포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 이거 그냥 공포소구에 대한 개념만 쭉 얘기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레벤달은 뭐라 그랬느냐? 공포소구 연구를 진척시킨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하고, 자, 뭐라고? 제니스의 연구가 뭐에만 치우쳤다? 감정적인 거에만 치우쳤다고 비판을 했고, 공포소구의 효과는 수용자의 감정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반응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야. 감정적 반응, 인지적 반응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감정적 반응을 공포 통제 반응, 인지적 반응을 위험 통제 반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후자,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 수용자들은 공포 소구의 공고를 따르게 되지만, 전자,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 공포 소구로 인한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오히려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위티는 뭐라 그랬느냐? 자, 2달러고 누구 얘기? 레벤달 얘기. 3달러고 누구 얘기? 위티 얘기야.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위티는 우선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성, 이 두 가지를 들었다. 나 이걸 딱 듣는 순간 뭐하고 연결돼서 나는 딱 문제가 만들어졌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제일 먼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생선 안 먹을래요 라고 얘기하잖아. 왜? 삼중수소하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 이런 것들은 몸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거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그래. 왜? 이제 아기를 낳거나 이럴 일이 없으니까. 근데 너 같은 경우에는 넌 지금 10대란 말이야. 그리고 네가 지금 28이지. 18이지. 18인데 네가 만약에 28에 10년 후에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정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삼중수소나 그 다음에 그거나 그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 네 몸의 세포를 변화시켜. 그래서 정자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럼 뭐 기형아가 태어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오늘 SBS 뉴스에서 골 때린 게 나왔었어. 후쿠시마하고 비슷한 사건이 이제 비슷한 건 아니지.
미국에서도 너무 오래된 핵 발전소가 있었어. 그래서 핵 발전소를 이제 폐쇄시킨 거야. 핵 발전소 이제 문 닫은 거지.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오염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핵 처리했던 물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5,000톤 정도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재처리한 다음에 후쿠시마처럼 재처리한 다음에 바다에다가 버리겠다라고 했어. 그랬더니 미국의 그 강이 뉴욕시를 지나거든. 뉴욕시에서 반대했어. 우리는 늙어서 괜찮지만 우리 미래의 건강을 지금 확실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핵 처리, 이 핵 오염수를 완벽하게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럼 그때까지는 방류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갖고 있겠다라고 결론이 났어. 야, 골 때린 거 아니야? 왜요? 미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할 때에는 그래 해 이렇게 가만히 있었거든. 반대 안 하고 있잖아. 만약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미국이 반대했으면 할 수 있었을까? 못해. 한국이나 중국은 반대해도 해버려. 근데 일본의 큰형님인 미국이 만약에 하지마! 그럼 못 했을 거야. 근데 방금 했지. 그 얘기는 뭐야? 미국에서 암묵적인 찬성 또는 반대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근데 정작 비슷한 걸 미국 본토에서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반대해버렸어.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 안 먹을래. 나 위험할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공포속으로 느끼는 거잖아.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위험성을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이거랑 비슷한 얘기야. 그래서 보기를 딱 주고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쭉 한 다음에 본문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서 문제 만든다. 괜찮지? 괜찮지. 자, 그럼 보자. 위티 3단락 얘기다. 2번 수용자가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이 자신이 겪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후쿠시마가 그렇잖아. 내가 겪을 수 있어. 그 위험의 정도가 크다. 당연하지. 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데 크다고 느끼면 그 공포소구는 위험이 수준이 높아진다. 그리고 공포소구에 담긴 권고를 이행한다면 문제는 그게 없어. 이거 하세요. 위험하니까 이거 하세요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여러분 하루에 양치를 3번 하세요. 안 그러면 늙어서 임플란트 해야 되고 남의 이빨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공포소구에서 뭐라 그래? 하루에 3번씩 양치하세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치? 권고사항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권고를 이행하면 자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임플란트 자신에게 그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 효용감의 수준이 높아진다. 한 동호회에서 회원들에게 모임에 꼭 참석해 주세요. 불잠시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 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해보자.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동호회 활동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된다. 그리고 그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느낄 때 안내문의 공고는 그에게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온 게 뭐하고 뭐? 위협과 효능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누구 얘기? 위티 얘기야.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이야. 자, 위티의 공포소구 요구 두 번째. 위티는 이 두 요인을 레벤달이 말한 두 가지 통제 반응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 위협 통제 반응이 작동해. 위협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이 수준이 낮을 때 위협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해. 다시 두 가지가 다 높을 때는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위협은 높지만 효능감이 낮을 때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한대. 다른 게 작동하는 거야. 다른 게. 그래서 그러나 위협 수준이 낮으면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 효능감의 수준에 관계없이 공포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된다. 이렇게 정리된 결론은 그간의 공포소구 이론을 통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중요한 뒤짐돌이 된다라고 했어.
이건 어렵지 않아. 그치? 자, 그러면 가만 있어봐. 너 없잖아 이거 문제. 근데 저 여기 지금 여기 없어요. 어? 문제는 없어요. 그치? 네. 너 여기에선 질문거리가 있니? 그럼 문제 내가 주면 되지 않아? 네, 문제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냥 굳이 그냥 그러면 이렇게 끼워놓고 보다가 잠이 들었어. 그래서 이게 꺾여.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런 게 없지. 편하네요. 근데 안 그러면 자 여기 공포소구 문제. 자 여기에서 질문. 이거는 뭐예요? 뒤에 거 긴 거. 아 문제만 있는 거예요? 어. 없어요 여기. 없어. 좋아. 그러면 세 번째 거 14에서 17. 아 지금 너무 힘든데. 뒤로도 해야지. 심리철학. 12에서 17. 몇 쪽이에요? 요거는 어디냐면 요거는 맨 마지막 거거든. 여기 있다. 이쪽이면 4쪽. 2페이지밖에 안 돼. 2페이지밖에 안 돼. 2페이지나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자. 먼저 가에 대해서 쭉 한번 볼게. 가는 동일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 심리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는 거야. 이게 뭐야? 동일론이야. 그러면 기능주의는 뭐냐?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어. 다시 한번.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동일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 역할에 정의되며 함수형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돼. 근데 공이 날아와도 이렇게 돼. 다른 입력이야. 근데 출력은 똑같아. 의식은 기능이라는 거야. 이해가지? 네. 그래서 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공이 날아올 때도 이렇게 하고 누가 때리려고 해도 이렇게 하고 다른 입력값이 됐는데 같은 출력값이 나온다는 이게 거지. 그거 아닌가? 그 의식과 함수적 역할? 심리철학에서 맞아. 됐지? 그 다음에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 것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찔렸어. 아파! 라고 했어. 그랬더니
로버트한테 찔림이라는 입력값을 딱 집어넣었을 때 아퍼라는 출력값이 나왔어. 그럼 사람과 로봇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본다는 거야. 됐지? 이게 뭐야? 동일론과 기능주의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글은 동일론 쪽이겠어? 기능주의 쪽이겠어? 2달 딱 보니까 기능주의가 나오지. 그러니까 기능주의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2단락에 설은 뭐라 그랬느냐?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했어.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중국어 방에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을 집어넣은 거야.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았어. 그러니까 나는 중국어를 몰라. 근데 이 한자가 들어오면 이거 내놔. 저 한자가 들어오면 저거 내놔. 이렇게 입력이 된 거야. 그런데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용 역할은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에 갔어. 내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어를 전혀 못해. 근데 서빙을 보는 거야. 서빙을 보는데 난 중국어 전혀 못해. 근데 여기서 녹차라는 글자를 딱 집으면 난 녹차를 갖고 갖다 주는 거야. 홍차 그러면 홍차를 갖다 줘. 근데 나는 그 기능은 하지. 근데 중국어는 몰라. 이럴 수 있지 않느냐. 입력이 같다고 해서 입력 출력이 같아? 그거 기능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어도 이것이 다른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이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기능은 같은 기능을 해. 근데 의식은 다르지 않냐. 얘는 중국어를 알아? 얘는 중국어를 몰라. 그 다음에 3단락.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어. 자, 봐봐. 동일론은 뭐래?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대. 기능주의는 뭐래? 기능주의는 그냥 입력값과 출력값으로만 계산한 거야. 그리고 설은 뭐래? 기능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어도 의식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3단락에서 근데 뭐라고 또 여기를 깠느냐?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부분만 얘기했다는 거야. 몸 내부에 있는 것만 얘기했다는 거야. 하지만 의식이 하나의 인지, 즉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는 거야. 그치? 내가 무엇을 안다는 거는 몸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 바깥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일어난다는 거야. 내가 하늘에 별이 떠 있다 라고 할 때 이건 내 몸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지. 하늘의 별은 내 몸 밖에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야.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그 예의다. 그렇지. 기억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나는 수만 가지에 가입을 했단 말이야.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구글. 근데 이게 비밀번호가 약간씩 다 달라. 기억을 다 못하잖아. 그래서 핸드폰에다 저장을 해놨어. 그래서 어디 들어갈 때 뭐,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어떤 건 2개월마다 바꾸래. 어떤 건 3개월마다 바꾸래.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아이디는 같은 걸 쓸 수 있어도 비밀번호는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건 2개월마다 바꿔야 되고 어떤 건 3개월마다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메모장에다 전부 다 저장을 해놨어. 그럼 이거는 내 몸 바깥에 있는 거를 열람해야지만 내 의식이 움직이는 거야. 그치? 보통 의식은 내 몸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기억을 못해. 네이버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메모장을 열람해야지만 알아. 그럼 이건 내 몸 바깥에 있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지.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해서 확인하는 것이 그 예의다.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면 4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 확장인지 이론에 대한 얘기. 3단락은 로렌스의 확장인지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4단락 보자. 로렌스의 확장인지 이론은 뭐냐? 그럼 인지란 뭐냐? 그에 따르면 여기서 로렌스겠지. 로렌스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래. 심적 상태가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야.
그러면 심적 상태란 건 뭐냐?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어. 그치?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아무 것에도 외부적인 거에 기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다 기억하고 있다면 굳이 핸드폰의 메모장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파생적인 상태는 뭐냐? 이와는 달리 파생적 상태는 주체 해석에 의존해야만 또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존해야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앞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인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인 것이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거에서 받아들여야지 내가 인식을 한다는 거야.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야. 그래,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여기 노트북에 있는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얘가 사라지는 게 아니지. 노트북에 있는 존재는 그대로 있어. 그 다음에 하지만 열람 후에 주체에게는 기억, 심적 상태가 생긴다. 맞지? 내가 노트북에 있는 걸 봤어. 비밀번호를. 아, 맞다. 네이버의 비밀번호가 이거지? 라고 기억을 하면 내 마음속에 심적 상태가 생겨. 내 마음속에 심적 상태가 생겼다고 해서 노트북에 있는 자료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치? 로렌스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다시 말해서 뭐야? 노트북의 메모장이야. 심적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이 아니야. 얘는 그대로 있는 거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야. 차이 알겠지?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가 없었던 것을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즉 로렌스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확장 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확장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널리 설명하려는 의의를 지닌다. 뭐래? 주체 의지 확장 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확장하지 않고 바깥 세계로 넓혀 설명한다는 거. 요거. 그 다음 지각에 대한 분석. 지각이란 뭐냐?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걸 의미해. 이런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돼. 첫째,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있어야 돼.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어. 그렇지. 내 정신 세계는 물질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다른 세계에 있는 거지.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있어. 이해가 이 말? 자, 이제 6달러. 3개 남았어.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는데 여기서 뭐해? 객관주의 철학이야. 객관주의 철학은 두 가지로 나는데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하는 주장.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인 차이, 다시 말해서 내 의식도 물질 세계에 있다고 보는 관점과 내 의식은 물질 세계에 없어 다른 세계에 있어 라고 보는 주장이 갈린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전자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하는 거야. 왜? 둘 다 물질 세계에 있으니까. 후자, 차이 다른 곳에 있다. 의식은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적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체와 나와 물건은 이미 의식 이전에 존재해야만 한대. 그래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7달러. 하지만 지각은 주체의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예를 들어보자.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았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지는 것이다. 그렇지. 너하고 나하고 손이 이렇게 닿았어. 그러면 네 손이 나한테 닿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손이 너한테 닿은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얽힘의 순간이다.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지만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8달러 두 줄이야.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야.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라고 했어. 자,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17번, 12번에서 17번 사이에 질문 있니? 아니면 네가 아직 1시간 정도 시간이 있거든? 풀어봐도 돼 한번. 근데 이거 뭐지? 어. 뭐냐 이거 내가 받은 건 3개야. 이거 심리 철학 이거요. 어. 제가 다 풀어봤거든요. 어. 제가 그 12라든지 16번 빼고 다 맞았거든요. 16번? 네. 16번 한번 보자. 자, 그 현실 적용 문제거든요.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걸 고르는 거야. 먼저 3번 봐봐. 가의 확장 인지로 몇 달러게 있니? 4달러게 있지. 그치? 4달러. 이걸로 보는 게 편해. 이걸로 보는 게. 4달러게 있어. 확장인지 이론. 로렌스의 확장인지 이론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네.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암실 내에 사물에 부딪힌 잠깐만 이거 읽어야 되겠다. 보기를.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에 A와 B 두 사람이 있어.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해. 막대기 사용에 익숙한 A는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맞아. 맞지?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의 위치 정보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전달받고 있어. 이를 통해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한 사람은 막대기를 통해서, 한 사람은 뭐라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초음파 센서. 그래서 BCI는 사람의 뇌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서 텔레파시 같은 거. 오케이? 자, 그럼 3번 봐봐. 암실 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야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맞아. 여기까지 맞아. 그치? 맞아.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다 라고 했거든. 봐봐. 막대기를 통해서 사물이 무엇인지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다면 이 막대기의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다가 틀린 거지. 이건 어디에 있느냐? 4단락의 5번 봐봐. 파생적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6-3이라고 써있지.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만 의미를 나타낸다. 그럼 뒤에 거 빼봐.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 막대기의 진동이 되는 거지. 주체는 A야. 그럼 말 바꿀게. 파생적 상태는 A의 막대기의 진동에 의해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맞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주체라는 말을 A로 바꾸고 막대기의 진동을 요거를 갖다가 여기서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해석, 주체의 해석으로 봐봐.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지. 그럼 A는 막대기의 진동 상태로 파악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랑 똑같아? 핸드폰의 메모장이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파생적 상태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A는 주체 해석이라고. A는 주체, 막대기의 진동은 해석. 그러니까 A는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 주체는 해석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 똑같잖아. 그리고 그럼 그 사물은 뭐야? 핸드폰의 메모장.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그러니까 핸드폰의 메모장 뭐가 돼? 파생적 상태가 되는 게 맞지. 그치? 넌 몇 번이라고 했었니 이거를? 기억이 안 나. 틀린 것만 기억이. 그러면 나머지 거 한번 보자. 가의 기능주의에 따르면 기능주의 1단락이야. A와 B가 암실 내에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 맞지? 한 사람은 막대기를 통해서 한 사람은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이때 둘의 의식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 맞지? 네. 기능주의는 그렇지? 기능주의는 그럼 2번 가의 확장인지 이론 4단락이야. 따르면 BCI 초음파 센서로 암실 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기겠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다가 저기에 사물이 있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뭐가 생겨? 심리 상태가 생기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4번 보자. 나에서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막대기에 의해 A가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 경우 막대기는 A의 몸의 일부와 같은 경우다. 이건 뭐에? 이건 8달러 봐봐. 8달러. 여기에 보면 16-4라고 되어 있지. 1, 2.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 돼. 내 몸의 체험. 지각은 뭐래? 내 몸의 체험이야. 근데 인터페이스를 연결해가지고 저기에 사물이 있네라고 파악을 했어. 그럼 그 뭘로 보는 거야? 내 몸의 체험으로 보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A의 막대기는 내 몸이 되는 거지. 내가 막대기를 통해서 파악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나에서 의식을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에 따르면 BCI를 통해 입력한 정보로부터 B의 지각이 일어난 경우 BCI를 통해 들어온 지각에 따른 B의 물질적 반응이 일어난 걸로 보는 것. 이건 몇 달락이냐? 6달락에 있어. 6달락에 2번하고 3번 봐봐. 2번하고 3번. 여기에 보면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하는 주장은 3번. 전자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이다. 그대로 나오잖아. 물질적 반응이다. 그치? 그대로 있어. 6단락에 2번하고 3번. 그리고 이걸 여기다가 다 이렇게 적어놨어. 6-5, 6-3 이렇게 다. 네가 알아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이걸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형광펜이 뭐라고 하셨죠? 밑줄. 밑줄. 왜냐면 이거 밑줄 치면 뭐하고 헷갈리냐면 13-1의 밑줄하고 헷갈려서 형광펜으로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2시간 했고 1시간 남았는데 이건 오늘은 뭐 일찍 끝나도 될 것 같아. 근데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나 지금 다음 주에 할 게 없어. 무슨 소리냐? 안 갖고 오니까. 그 수요일날 주영이랑 석진이 오지 않나요? 근데 걔네들은 내신 대비 안 하잖아. 아 그렇네요. 그럼 제가 수요일에 한번 올게요. 더 일찍 오면 좋지. 그럼 왜냐면 내가 이거를 아까도 봤지만 워드 칠 시간이 필요해. 저는 더 일찍 올게요. 그리고 예. 엄마 카드 드릴게요. 또 까먹었니? 드릴게요. 지금. 어. 대신 이게 좀
8월 달에 내야 되는데 대신 이제 저 화장실 좀. 카드로 주고 가면 되지. 대신 화장실.